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혀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혀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 우세한지, 또 혀통증과 관련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비롯해서 다른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아래 그림의 순서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의 종류와 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증의 종류는 주로 화끈거리고 아린 듯한 통증, 즉 자결통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껄끄럽거나 또 떨거나 이상 감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혀를 중심으로 해서 입안의 점막 부위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입천장이나 뺨 안쪽, 입술 내측 등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혀를 중심으로 해서 혀의 끝이나 가장자리, 또 혀 중앙 부위, 혀 뿌리 쪽, 이런 구체적인 통증 부위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므로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도 봐야 돼요. 최근에 나타난 경우보다는 3개월 이상 오래된 경우에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언제 통증이 심해지는지도 예후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덜했다가 오후에 점점 심해지는 유형보다는 하루 종일 통증이 나타나는 유형이 보다 완고하고 정도가 심한 이러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 유형일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일정 기간 나타나고 하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는 특정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알러지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감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도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혀통증을 유발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 입안 내 요인이 있는지, 또 전신적인 요인이 있는지, 또 정신적인 요인이 있는지, 또 어떤 요인이 또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특히나 2차성의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관련해서 신경의 손상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 또 통증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또 철결핍성의 빈혈과 같은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도 구분하여야 하고요. 정신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관련된 심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또 과도한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내 몸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혀를 중심으로 해서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한의사들이 설진이라는 고유의 진단 방법과 더불어서 구강 점막 부위를 살피게 되는데, 이 설진 방법은 일반적으로 혀의 색깔, 또 설태 정도, 또 설형이라고 해서 혀끝이 빨개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혀 가장자리에 치은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또 혀 표면 위가 맨질맨질하게 변하거나 또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을 해서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은 디지털 설진기를 이용해서 보시는 그림처럼요, 본체 혀의 영색만을 따로 추출을 해서 혀 전체의 설질의 정도와 설태 정도를 구분을 하고, 특히 치은과 또 혀 끝의 어떤 색상의 변화 등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디지털 설진기를 활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침이 잘 흘러나오는지 타액 분비율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액 분비율은 보시는 그림처럼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시험관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침 분비율을 먼저 측정을 해요. 이때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다면 추가로 씹는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가한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침 분비율을 측정해서 타액선 자체가 망가져 있는지 단순히 방해를 받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타액성 조영술이라는 고가의 검사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안을 자세히 살펴서 만약 구강 점막의 이상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혀가 건조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혀 표면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갈라져 있는 정도가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이제 이상 상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입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몇 가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주로 혀끝이 아픈 환자의 사진인데요. 혀끝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염증이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구내염 가운데 herpetiform이라고 그래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또 중간의 사진은 혀의 한 측면에 붉게 보이는 염증 부위가 있는데 하얀색의 그 병변과 이렇게 섞여 있죠. 이 경우가 혀에 나타난 구강 편평태선에 해당이 되는 환자인데, 일종의 자가면역성으로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으로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질환이고요. 맨 오른쪽의 사진은 혀 뒤쪽에만 혀의 울퉁불퉁한 구조물을 유두라고 그러는데, 이 유두가 위축이 되고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구강 칸디다증 가운데 위축성의 칸디다증에 해당이 되는 병변 부위를 갖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통증이 나타나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염증의 경우도 몇 가지 유발 요인을 잘 구분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조한 양상으로 혀의 유두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지, 또 더불어서 균열된 것은 아닌지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 사진에서처럼 유두가 일정 부분은 남아 있어서 하얀 백태가 보존되어 있는데, 또 반대쪽에는 유두가 떨어져 나가서 설태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유두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유두가 떨어져 나가는 양상을 보여서, 오른쪽의 사진처럼 설태가 모두 떨어져 나가 있고 중앙에는 움푹 파여 있는 균열, 즉 갈라짐도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환자의 경우 갈라져 있는 상태는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한 편이었는데, 이와 같은 균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혀 조직의 탄력성도 줄고, 또 침이 안 나오면서 점점점 유두가 떨어져 나가고 조직이 더 갈라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혀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같이 결합해서 한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점막의 이상 상태, 특히 염증이나 균열 상태와 같이 특정 이상이 확인이 된다면, 이와 관련된 유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강 칸디다증의 경우는 진균 검사를 해야겠고요. 그 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악성의 빈혈 상태가 있는지, 또 당뇨나 갑상선 기능의 저하 같은 전신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쇼그렌 증후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점막의 이상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즉 형태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가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도 선행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러한 단계로 혀통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진단 순서를 통해서 구강자율감 증후군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안에 임상적으로 원인이 될 만한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통증과 함께 입안이 마르고 또 맛을 잘 못 느끼는 미각의 변화 등도 올 수가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한 입안 내 요인, 또 전신적인 요인, 또 정신적인 요인 등을 잘 살펴서 어떤 요인이 보다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 경중을 잘 따져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진단 순서를 통해서 병을 정확히 구분한 이후에 한방 치료를 받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성상 가까운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아서 일정 기간 치료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저희 한방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침 치료를 선택하게 돼요. 침은 통증 부위와 가까운 부위에서 찾는 근위치열과 또 먼 부위에서 치료점을 찾는 원위치열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여러 군데 침을 맞게 되는데 보통은 주 2회 기준으로 6주간 치료를 하면 모두 한 12번 정도 치료하는 거죠. 를 기본으로 해서 보다 빨리 좋아지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결정되겠고요. 치료에 따른 임상 근거는 547명의 구강자율감 증후군 환자를 포함한 9편의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침이나 약침이 통증 및 관련 증상의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가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침과 약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침 치료 또는 병행해서 한약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한약은 진단 유형을 잘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강 내 통증의 정도, 또 발생 부위나 또 전신적인 상태, 또 정서적인 요인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진단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진단 행위를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의 기능이 약한 게 근본에 깔려 있는 경우 음어화왕, 또 신비 양어의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또 몸의 열의 반응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급성의 양상일 경우에는 심화상염과 간울화화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환자는 반드시 A 유형, 또 두 번째 환자는 B 유형 이렇게 나뉘는 것보다는 한 환자의 경우에도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체질이 그 환자의 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변증 유형도 바뀔 수 있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 따른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체력이 좋으면 또 병을 짧게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고령으로 몸의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으면 보다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자극의 민감성은 어떤지, 또 입안의 침의 분비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또 자율신경의 활성 정도는 어떤지 등을 잘 살펴서 그 예후를 확인해 가면서 치료 기간을 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현재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를 먹고 있는데 이를 한방 치료를 받는 동안에 중단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을 듣게 돼요. 이 경우 약물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요.
특히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할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만약에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 있다면 심한 경우에만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진단 순서에 따라서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